이곳은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장, 내가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도시이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전승해가는 역사를 보았다. 이곳 사람들은 미래를 창조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꽃을 중국 조선족 여성이라 일컫었는데 그 꽃이 바로 진달래이다. 2017년 가을,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홀로 연변에 찾았다. 연변 다큐를 만들기 위한 사전 답사였다. 이것은 중국 조선족 여성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다. 그는 중국 조선족 여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네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연길,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소재지. 52여만 명 인구 중에서 조선족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곳은 중국 조선족들의 고향이다. 연길에 도착한 첫날, 마침 미스 유니버스 연변 지역 결승전이 있었다. 미스 유니버스 동북 지역 선발전에 연변이 참가한 건 처음이에요. 연변 조선족 여성들에겐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연변의 조선족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조선족 여성의 비중은 반도 채 안 되는데요. 그만큼 조선족 여성들이 평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연변 여성들의 재능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나에겐 연변 조선족 여성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조선족 참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허나 이외의 사실에 조금 실망했다. 전체 참가자 33명 중에 조선족 여성은 단 한 명이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로 확인해보니 민 선발 대회에서 빠질 수 없는 수영복 심사가 그 원인입니다. 수영복 심사는 조선족 여성들에겐 유독 어려운 관문이었다. 조선족 여성들은 보수적인 면이 있다는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개방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는 조신한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현문경, 미스 유니버스 길림 지역 결승전에 출전한 유일한 조선족 여성이다. 결승전을 앞두고 그녀는 5일 동안 모델의 기초적 훈련만 받고 무대에 섰다. 직업 모델들과의 격차가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당당하게 결승전까지 오른 그네가 참 의젓해 보였다. 현문경의 지도 선생님은 그녀의 뛰어난 자태와 강한 심리적 소질이 그녀의 기술적인 부족점을 보완해 주었다고 말했다. 3등까지 있으니 3등만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은 예상을 크게 빗나갔으나 극적으로 길림 지역의 결승전이 오른 현문경. 18살 소녀의 경력으로 볼 땐 괜찮은 결과라고 그녀를 격려해주고 싶었다. 평소에는 조용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무대에서 이처럼 강한 폭발력을 보였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이건 조선족 여성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평소에는 조신해 보이나 내 자신을 보여줘야 할 때는 과감하게 해내는 거죠. 시합 중간에 중국 조선족 중노년 여성들로 구성된 팀이
깜짝 패션쇼를 선보였다. 그들이 화려한 무대를 보는 순간 엄청 놀랐다. 전통 의상을 갖춰 입은 조선족 여성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다. 한마디로 우와 그 자체였다. 좌중을 둘러보다가 나는 객석에 앉아있는 조선족 여성들도 패션과 외모에 각별한 정성을 쏟았음을 발견했다. 그날 그녀들은 아름답고 참신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중국 조선족 여성들은 아름답고 꾸미는 걸 좋아한다. 그만큼 그들은 인간의 삶 자체를 즐긴다. 최미화, 연변대학 전임 교수이며 박사생 지도 교수이다. 연변대학 사범학원 조선어문학과 전임 주임이며 조선 고대 문학비평 연구 전문가이다. 내가 찾아온 연유를 말하자 그네는 내게 시 한 수를 읊어주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시 저자 김소월은 20세기 조선 자유시의 대표 시인이다. 김소월의 시에선 우리 민족 여성의 외유 내강의 성격, 조선족 여성들의 일편단심, 순결함, 충성심을 보여준 겁니다. 김소월의 시는 조선족 여성들의 민족적 성격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님이 나를 버리고 가버리는 순간에도 진달래 꽃을 꺾어서 님이 가는 길에 뿌려줘요. 그리고 비록 님은 멀리 떠나갔으나 님이 저 산을 넘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들꽃을 밟을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뜻으로 님을 향한 여자의 마음만은 일편단심임을 보여줍니다. 최미화 교수는 내게 조선족 여성들은 민족 단결의 확고한 옹호자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한국이화여대에서 열렸던 한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세미나는 민족 문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고 저는 기조 발언을 했었죠. 제 발표가 끝난 뒤 한 미국인 교수가 질문했어요. 이 교수는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여교수였죠. 최미화 교수님, 교수님은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죠? 저는 저희 조국은 중국이라고, 조선반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교수가 또 물었어요. 이건 선조를 배신하는 게 아닌가요? 전 당당하게 말했죠. 아니요. 중국이 저의 조국인 이유는 우리의 선조가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이주한 뒤 이 땅에 땀을 흘리며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산, 우리의 하천, 우리의 논밭 모두 우리 선조가 개척한 것입니다. 그 땅은 오늘날 황금의 옥토가 되었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용도하에 생활의 행복한 터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주한 방금 전에 질문하신 교수님을 비롯한 사람들이 한국을 떠난 이유를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들은 이미 국토가 있었습니다. 조국이었죠. 일본 제국주의 강탈과 약탈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그곳에 간 거잖아요. 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가자들이 큰 박수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2016년 최미화 교수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식인 여성연합회 김영순 회장과
공동으로 장백산 아래 진달래라는 책을 편찬했다. 이 책에선 대량의 사진을 인용해서 연변 조선족 여성 지식인들의 빛나는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족 여성, 그들 중에는 예술가도 있고 기업가도 있다. 그리고 재미와 교수와 같은 우수한 여성 지식인도 있다. 조선족 할머니들이 오롯이 모여서 노인절을 세우고 있다. 자녀들을 해외로 떠나보내고 적막한 일상을 이어오던 그들에게 오늘과 같은 모임은 그저 즐겁다. 이 모임을 주선한 사람은 조선족 여성이었다. 이향선, 노인들을 위한 모임을 자진해서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이다. 여기선 제가 막내입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일인데 그저 노인들에게 보신탕과 같은 맛나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8월 15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소의 노인절이다.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조선족의 덕목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이향선 씨를 통해서 그 참모습을 보았다. 이웃 노인들에게도 이처럼 아낌없이 나눠줬는데 자기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는 어떨지 짐작이 갔다. 가정에서도 조선족 여성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효도한다. 또한 이러한 덕목은 그들에 의해서 실천되고 이어져 가고 있다. 연길거리의 한 대형 포스터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극장 이름은 활락궁. 이곳에서는 뮤지컬 심청전이 한창 공연 중이었다. 이 극장은 한 조선족 여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양순. 뮤지컬 심청전은 내 자식과도 같다고 말하는 그녀. 매회 공연이 시작되기 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성을 쏟는다. 심청전은 조선 반도에서 전해져온 민간 설화이다. 주인공 심청은 눈먼 아버지의 이지에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착한 효녀이다. 또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의 바다의 제물이 되기도 한다. 심청이 효심에 감동한 용왕의 도움으로 심청은 환생하여 황후가 된다. 왕은 심청의 뜻대로 천하의 맹인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그들에게 광명을 되찾아주고 그곳에서 심청은 아버지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뮤지컬은 유쾌하면서도 감동을 선사했다. 극이 주는 재미와 위트에 웃다가도 코끝이 찡해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 나처럼 조선족 문화가 궁금한 사람에겐 탐색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조선족의 예술적 장르에
현대적 멀티미디어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대표적인 작품이었다. 민영 기업이 세운 인류의 극장에 올려지는 연극은 수준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무대에 올리는 작품의 음악이나 춤에 대한 요구를 더 높여야죠. 지금까지 가무와 셔의 접목을 시도한 공연은 없었어요. 이 뮤지컬은 무대 미술로서 효과를 승격시켰어요. 뮤지컬 심청전은 어떻게 보면 고전 소설의 현대적 연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양수는 연변 문화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조선족 예술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탐색했다. 조선족 무용은 조선 민족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다. 이번 심청전의 안무를 맡은 안무가 최미선. 이미 널리 알려지고 탄탄한 극본을 갖춘 뮤지컬이지만 최미선은 안무 지도에서 매우 치밀했다. 최미선은 중국 조선족으로는 첫 해외파 안무학 박사로 민족 무용에 대한 탄탄한 기량을 갖춘 조선족 안무가이다. 이게 바로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춤 동작이 시종일관 이어지면서 유머 있고 힘도 넘치고 멋스러움도 있으면서 부드럽고 숨겨진 듯 하면서도 폭발적이에요. 말하자면 외윤의 강이죠. 중국 조선족은 다재다능한 민족이다. 특히 조선족 여성들은 조선족 예술의 창조자로서 저마다 가진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자체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널리 전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사물은 피와 눈물을 거쳐야만 만들어진다. 이는 러시아의 저명한 문학 비평가 베린스키의 말이다. 진달래꽃에 비유되는 조선족 여성들, 그네들 역시 피와 눈물의 세례를 받은 것일까? 연변에 머물면서 항일 투쟁 중 희생된 연변의 여성 열사가 도합 366명, 그중 360명이 조선족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됐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연변에선 한 조선족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일제의 총탄에 맞아 희생된 조선족 여성. 희생 당시 그녀는 12살의 앳된 소녀였다. 나는 그녀의 묘비가 있다는 왕청현으로 향했다. 김춘섭, 그는 12살 혁명투사 소녀의 묘비를 세운 사람이다. 그는 10년 동안 모은 자금으로 이곳 소왕청 항일혁명 근거지의 옛 모습을 재건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김금녀이다. 겹겹이 둘러싸인 산과 나무들이 가슴 시린 역사 속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1933년 11월) 일본 침략군은 갈수록 세력이 커져가는 동만 항일 유역대를 소멸하기 위해서 보병, 기병, 포병과 공군을 포함한 6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동만의 여러 항일 유격 근거지에 대한 제2차 토벌을 감행했다. 1933년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왕청현 동왕진에서 한 차례 참혹한 소왕청 대참사를 감행했다. 당시 11살 난 김금녀는 친척 6명이 일본군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엔 원한으로 가득 찼다. 항일의 뇌물을 안고 소녀는 고향을 떠나 도보로 100여리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항일영군 유격대를 찾았다. 생각해보세요. 겨우 11살인데 걸어서 100리길을 간다는 건 어른들도 힘들지요. 리상이 뭔지, 신념이 뭔지, 또 삶의 초고란 뭔지 우린 이 어린 소녀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일 유격지에서 김금년은 선전대원으로 활약하면서 자주 위문 공연을 했다. 자신이 겪은 비참한 가정사를 예술 공연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를 사람들은 꼬마 종달새라고 불렀다. 1934년 현 위원회가 급히 적들의 작전구역의 기밀문건을 전달해야 했는데 이를 수행할 믿음직하고 치밀한 성격의 통신원을 물색하던 중 김금녀가 선택됐습니다. 영리한 김금녀는 온갖 장애와 봉쇄선을 뚫고 임무를 완성하지만 불행히도 돌아가는 길에 붙잡힙니다. 당시 소왕청 심리평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일본군과 괴뢰군에 붙잡혔는데 김금녀도 거기에 포함된다. 나이도 제일 어리고 또 요양골 유격대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된 일본 현병대는 그한테서 양식 창고의 위치를 탐문하려 들어왔다. 적들은 그녀를 감금하고 사탕으로 유혹했습니다. 당이 기밀을 털어놓으면 여기에 있는 사탕은 모두 내 것이라고요. 그러나 유혹 앞에서 김금녀는 입술을 다문 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가슴 폭행에도 그대가 입을 열지 않자 악에 빠진 놈들은 마구 행패를 부렸고 결국 김금녀는 숨을 거뒀습니다. 폭행과 구타에도 어린 소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비밀을 지켜내리라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던 거죠. 항일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서 당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 또한 매우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청현에는 603명의 혁명 영웅과 혁명 열사가 있습니다. 그들 중 김금녀는 가장 나이가 어린 혁명 열사였습니다. 항일 소녀 류호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희생된 혁명 열사 김금녀. 그녀의 노래는 이 아름다운 산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유격대의 근거지였던 이곳 밀림에 들어서니 유격대원들의 간구했던 그 시절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조선족 여전사들은 유격대의 보급을 책임지고 대원들의 생활을 빈틈없이 꾸려나갔을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그 옛날 유격대가 운영했던 이불옷 공장을 찾았다. 대원들의 군복 제작에 불철주야 일했을 조선족 여전사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또 조선족 여성 강춘하의 비석을 찾았다. 일본군이 포위 속에서도 내 아이 울음소리에 유격대 행적이 발각될까봐 온몸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던 어머니. 유격대는 고비를 넘겼으나 아이는 질식하여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영웅의 어머니였다. 여전사 최금숙. 유격대가 철수한 뒤 전쟁터로 되돌아가서 동장령을 극적으로 구조하려다가 함께 희생된 조선족 여전사다. 2017년 1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국 역사 교과서의 수정안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2017년 봄 학기부터 항일 전쟁을 기존 8년에서 14년으로 수정한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은 한 조선족 여성이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라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는 그녀. 우리 동북 항일연군 로전사들이 모이면 토론하는 유일한 화제가 바로 왜 방송이나 책에서 항일 투쟁 시기를 14년이 아닌 8년이라 하는 문제입니다. 공산당의領도하에 우린 14년간 항일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린 죽어서도 눈을 못 감지요. 리민 94세 중국 조선족
몇 안 되는 동북항일연군 생존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8년 항일 투쟁사를 14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추진해온 사람이다. 리민 투사는 할빈 안산거리의 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니 항일연군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방안 곳곳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이 유품들이 놓여 있었다. 항일 투사들이 신었던 집신, 항일용 소상지가 사용했던 도자기 그릇과 그 당시 주고받았던 서신, 옛 사진들도 간직하고 있었다. 항일연군이 불렀던 노래 악보들도 보였다. 당년에 리민은 조상지 이조린과 같은 항일 투사들과 함께 항일 투쟁 노래를 부르며 용감히 일본군에 맞서서 싸웠던 영웅이다. 그녀는 9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의 선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엉덩병아 싸우는 나라 구하자 우리나 같이 무기를 들고 공장 농밭 교실을 나가 민족해방의 전쟁터로 나가자. 1936년 리민은 이조린 장군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에 가입했다. 그해 12살이었던 그녀는 님의 설원에서 청춘을 보냈다. 나이가 어렸던 탓에 참군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부대가 없었어요. 워낙 너무 말랐으니 안 받아줬죠. 그때 70세의 리시성을 가진 통신원이 있었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당시 중요한 문건들은 그가 직접 날랐어요. 그땐 차도 없었죠. 그 사람이 절 아주 좋게 봐줬죠. 나이가 어리다고 다른 데선 절 안 받아줬죠. 21살 되던 해에 그가 저를 육군 사사로 데려갔는데 그곳 지도관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요. 너무 말라 안 된다는 걸 그분이 애가 괜찮으니 뭐라도 시켜달라고 사정했어요. 마음씨가 온 취사병 한 분이 자기를 도와 부엌 일을 거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 취사병이 됐지요. 그녀는 비교적 일찍 항일투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선전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후 인원이 부족한 탓에 간호사로 있었고 나중엔 전투부대의 기관총 사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죠. 1936년 항일연군에 가입한 리민은 제6군 제4사 이불옷 공장에 배치돼 군복을 만드는 일을 했다. 당시 이불옷 공장은 몇 명의 조선족 여전사들로 꾸려졌다. 리민을 받아들인 사람도 조선족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배언니라고 불렀다고 한다. 배언니는 대단했어요. 싸움도 잘했고 정치에도 능했고 연설도 참 잘했죠. 아래로 남동생이 넷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모두 희생됐어요. 1937년 하반년 일본 제국주의는 감옥사 탕원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삼강성 지역의 항일연군을 토벌 대상으로 삼았다. 7.7사변 항일연군 지하공산당 항일구국회의 움직임은 삼강 일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적들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일본 괴뢰당국은 삼강 항일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량의 군경과 헌병, 특무들을 파견하여 삼강 치안 숙청을 펼쳤다. 리민이 속해 있는 부대도 이 지역에 있었다. 1939년 10월 우리가 철퇴할 때 적들이 산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배언니와 서광의 조임, 그 역시 조선족인데 두 사람이 대오를 이끌었죠. 대오엔 후방에 있는 일부 부상자들 그리고 사업 일꾼들도 있었는데 전부 거느리고 철수했죠. 몇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리민 투사는 자신의 항일 투쟁사의 자료들을 수집 정리해왔다. 그리고 2012년에 마침내 항일 회고록 풍혈 장정이 출간됐다. 이 책에는 조선족 투사이자 여간부였던 배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언급됐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고 돌파할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탄약도 이미 바닥이 났다. 이때 배언니가 우리를 덮치는 적들을 노려보며 외쳤다. 총을 쏘라.
마지막 탄알까지 발사하라. 배언니 실명은 대성충 조선족이며 1932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1938년 서광의 투사와 함께 후방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장렬히 희생됐다. 그때 그네의 나이는 36살이었다. 그 후 우린 배언니가 희생됐던 곳을 찾아갔어요. 배언니의 시체도 보았는데 다리에 부상을 입어 걸을 수가 없었고 입고 있던 군복도 피범벅이었죠. 다리에도. 우린 눈물을 흘리며 배언니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완달산 전투로 리민이 소재했던 유격대는 전군이 희생됐고 림의 서론에는 리민 투사만 홀로 남게 되었다. 그네는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일본군의 봉쇄선을 뚫고 조직을 찾았다. 항일투쟁의 길에서 그네의 혁명 여정은 계속됐다. 1983년 리민은 흥룡강성 정협부수석 겸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1988년 그네는 흥룡강성 제6기 정협부수석으로 임명되었다. 리민, 김순희, 김금려, 강춘화, 최금식 외에도 아직 무명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조선족 열사들을 되새겨보노라 문득 저명한 시인 하경지의 시구가 떠올랐다. 산마다 진달, 마을마다 열사. 나는 연변의 산과들에 활짝 피어있는 진달래꽃을 보았다. 중국 조선족에게는 진달래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다. 이른봄, 눈 덮인 장백산의 초목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진달래꽃은 이른봄 찬소리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난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과시하며 화사하게 피어나는 진달래. 이제 나는 중국 조선족 여성을 진달래꽃에 비유하는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고향 저산 기슭에 연분홍 꽃들이 춤추네. 화려한 그 얼굴에 고향 산촌